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3반 33번 최윤민의 언니 최유나라고 합니다. 또한 부모님들 이 자리에 많이 모셔서 말씀 들었고 다 같이 울었고 다 같이 힘들어 했는데요. 동생 얘기를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동생이었나요?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요. 6살 정도. 어, 그래가지고 걔는 정말 챙겨야 하는 동생? 그러니까 친구 같은 동생도 있고, 그런데 그 아이는 저한테 챙겨야 하는 동생, 돌봐야 하는 동생. 그 유치원 다닐 때도 하원은 제가 시키고, 약간 뭐 새 책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새 책 들어주러 가고, 이런 약간 엄마랑 언니의 경계에 있었던 게 저랑 윤민이의 그 관계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슬픔도 계속 지켜보셔야 했을 거고 또 둘째 동생의 감정도 계속 지켜보셔야 했을 테고 그러면서도 또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 초기에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네가 정신 차려야 돼. 저도 슬픈데 온통 어른들이 너희 엄마 아빠가 너무 슬프니까 네가 정신 차려야 돼. 그 말이었어요. 그게 정말 지금이든 언제든 제 처지를 제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나도 아프고 슬픈데 사람들은 나만 정신 차리래요. 그런 게 지금 형제자매를 제일 잘 표현하는 말 같아요. 정신 차리란. 정신 차리란. 정신이 차려지던가요, 근데? 정신을 차렸다기보다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표현을 못한 거죠. 지금도. 지금도 부모님 앞에서는 소리내서 못 울어요. 부모님들 삭발식 얼마 전에 하시고 나서 이제 언니 오빠들이 뭐 나선다기 이 참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앞장서는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계기가 있었나 하는 게 좀 궁금한데요. 그게 삭발식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삭발식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삭발식을 보고 나서 이제 애들이 더 이상 부모님이 뭘 하실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뭘 하실지 걱정되고, 이제 삭발식 다음엔 부모님이 뭐 하시지? 그게 너무 걱정돼가지고, 부모님이 뭔가 더 다치시거나 자기 스스로 학대를 하시기 전에 우리라도 뭔가를 해서 조금이라도 그거를 안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약간 그런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 같아요. 성명서 내용이 어떤 거였죠? 시행령을 폐기해 주시고 세월호를 입양해 주시고 그리고 언론은 제대로 보도를 해라. 그거였죠. 저도 언론인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부분에선 참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다시 사고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자리에 정혜진 박사님하고 이명수 선생님 모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서 말씀을 못 여쭤봤는데 계속 물어보라고 계속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도와주는 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딸 셋쯤 막내딸로 태어나서 굉장히 사랑받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아이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윤민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이게 동생이랑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이게 2014년 3월 달에 찍은 사진. 어디 차 안인가 봐요. 아, 예, 이게 그냥 집 저희 안산 사니까 집 근처에 오이도가 있어요. 거기에 잠깐 부모님들이랑 같이 놀러 갔다가 차 안에서 장난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면은 유나 씨는 되게 예쁜 척 하는데 윤민이는 좀 점잖아요. 애가 좀 소심했어요. 애가 좀 소심한 스타일이라서 네. 전 어디 가서 그렇게 막 활발하게 이런 체질
성격이었는데 유민이 소심하고 말이 없고 얌전한 아이. 네.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사진으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거 셀카인가요? 윤민이가 찍은 거예요? 예, 윤민이가 찍은 거예요. 사고는 뭐 아픈 기억이긴 한데 그날 뭐 하고 계셨어요? 전 그 당시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라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 동기가 언니 동생 수학여행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수학여행 갔어. 그랬더니 언니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고 있대요. 회사 동기가 알려줬어요. 저는 그때 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언니 애 학교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단원고 그랬더니 언니 단원고 애들이 탄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돼가지고 거의 속보 뜨자마자 저는 사고 났다는 걸 알고 엄마랑 전화도 하고 애랑도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있었어요. 아,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 받으셨어요? 예. 걔랑 마지막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게 저희는 엄마가 아니라 저예요. 어떤 문자 주고받으셨어요? 처음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고 났다고 속보가 떴길래 뉴스 나왔길래 괜찮니? 그랬더니 그렇게 목소리가 무서워하는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처음엔 제가 일찍 전화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괜찮다고 지금 구명조끼 곧 입을 거를 갔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말하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전화 끊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그러고 끊고 이제 문자를 보내서 괜찮냐고 정말 사고가 났다고 놀래서 언니가 전화를 했었다. 그랬더니 지금 구명조끼 입고 있고 헬기가 구조하러 온대.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말한 거 아직도 후회하는데. 울지 말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있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문제였어요. 제가 보낸.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유나 씨도 생활이 되게 힘들어졌을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잠깐 저 대기실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회사 관뒀어요라고 하시던데. 네. 처음에는 사고 이후에 돌아왔는데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다 무섭고 사람 눈을 못 마주치겠고 눈을 마주치면 내 동생이 없다는 거,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 것 같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사람 자체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람 눈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처음엔 못 보겠고 그래서 한동안 회사 출근도 안 하겠다고 엄마한테 그냥 나 그만두겠다고 계속 그랬었는데 엄마가 그래도 너는 좀 다녀라 이래가지고 출근했다가도 막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가라 그러고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지냈었죠. 그래서 거의 울기만 하고 이래가지고 일은 거의 못하고 이러다가 점점 나아져가지고 회사 다녔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 나 지금 뭐 하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 왜요? 스스로. 그게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걸 하셨잖아요. 국회에서 노숙하시고 1박 2일로 도보행진하시고 단식하시고 그런 걸 계속 하시고 계셨는데 저희 부모님들도 물론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도보도 하시고 노숙도 하시고. 근데 나는 회사에 앉아서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지?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그러다가 찾아낸 대답이 돈 벌잖아 너 이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돈 왜 벌어? 그랬더니 제 속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하나 딱 물어봤는데 그게 그거였어요. 그 질문이. 너한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 너한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대답이 아니였어요.
왜요? 그건 전 저보다 어린 윤민이가 저보다 먼저 떠날 줄 몰랐어요. 근데 저한테 미래가 있을까요? 윤민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돈을 벌 만큼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아, 나는 지금 돈이 먼저가 아니라 동생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해보고 싶다. 그게 먼저인 것 같다. 지금은 그럴 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 거죠. 동생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네. 그냥 윤민이 친구가 아니더라도 희생된 형제 아이 중에서 그런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저랑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말할 곳이 없더라고요, 걔네들도. 그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는. 동병상련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조금씩 만나고 있다가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딱 하자마자 이 아이들의 아픔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 아이들의 아픔을 한번 알려주자, 사람들한테. 그 생각을 해서 뭐 영상 만드는 거랑 퍼포먼스랑 이렇게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그냥 회사 그만두고 그 일을 하기 시작했죠. 뭐 어떠셨어요? 좀 보람이 있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보람까진 모르겠어요. 보람까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쩌면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다 내 죄책감 덜려고 하는 짓일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동생한테 미안해서 내 죄책감 덜라고 이런 짓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한 사람한테라도 더 알리는 게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왜 이러는지 설명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일도 아니고 보람까지는 아니라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어요. 그동안 참 1년이 넘었는데 끔찍한 일들이 많았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1년을 돌이켜보면서 얼마 전에 일주기였을 때 1년을 돌이키면서 폭식투쟁 하겠다던 사람들 너무 끔찍하단 한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런 장면들 보면은 막 화도 나고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아마도 저보다는 유나 씨가 더 그런 걸 절절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일베분들의 폭식투쟁보다는 오뎅이 컸었죠. 형제 자매들이 SNS나 인터넷을 훨씬 많이 하거든요, 부모님보다. 그래서 막, 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분노에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보면 저희 입장에선 솔직히 욕할 수 있잖아요. 내 동생을 욕하는데 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욕하면 안 돼요. 저희는 화내면 안 돼요. 왜? 너흰 유가족이잖아. 저희가 화내는 순간 죄송하지만 언론에서 욕을 해요. 유가족이 폭력적으로 한다. 그런 걸로 하니까 형제자매들은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자기가 이런 걸 했을 때 부모님들한테 폐가 될까 봐. 그래서 그냥 울고 혼자 화내고 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언론이 원래 그런 줄 아셨어요? 어떤 언론이요? 어떤 언론이 구분이 되세요, 이제? 언론은 저희가 배운 게 그거잖아요. 언론은 사실만 보도한다. 저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배운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저에게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인터뷰에서. 죄송하지만 저는 기자가 기레기랑 동급인 단어라고. 근데 사고 이전에는 언론에 대해서 믿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고 이후에는 저에게 그냥 언론이란 약간
쓰레기 같은 느낌.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기자님. 죄송합니다, 기자님.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그 한겨레를 지칭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닌데 저분도 뭔가 기자 출신입니다. 예, 아닌데 뭔가 눈치를 보셔가지고 아닌데 뭔가 저분도 기자 출신이에요. 예, 뭐 저는 아시죠? 예. 예. 기레기의 본산. 예. 대한민국 사회 사실 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평소에는 그렇죠. 좀 그게 막 와닿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제가 요즘 사람이었는데 요즘 사람 같지가 않아져서 그런데 예전엔 저도 요즘 사람이었어요. 근데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왜라는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왜라는 질문 없이 그냥 주는 대로 그대로 그냥 보고 넘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언론에서 뭐 헤드라인 강렬하게 자극적인 멘트가 떴다. 그러면은 왜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제가 당사자가 되고 보니까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왜라고 저한테 물어주질 않아요. 너 왜 그래? 너 왜 여기 있어? 너 왜 노숙해? 너 왜 집회해? 이런 걸 전혀 안 물어봐주고 그냥 결과만 딱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하시더라고요. 결과가 근데 전부는 아닌데.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주말 집회 같은 경우에 결과는 교통체증이었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제일 됐으면 좋겠다 싶은 건 뭐예요? 지금요? 네. 당장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은 시행령이죠. 시행령 폐기. 예. 어렵지만 해내야죠.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될 거라고 믿으니까 저희가 계속 시행령 폐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기라도 해야죠, 저희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분들 목소리는 좀 들으셨어요, 그러면? 세월호 뭐 가족분들을 위로하는 목소리. 목소리는 솔직히 SNS 상이나 아니면은 그 집회 현장에서도 많이들 힘내라고 기운 내라고 잊지 않았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위에 분들은 안 들리시나 봐요, 이야기가. 그게 좀 아쉬워요. 당초에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위에 있는 거죠. 이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시는 대표적인 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남미 순방 중이신데 세월호 참사 일주기 당일에 출국을 하셔서 제일 먼저 간 나라가 콜롬비아였습니다. 콜롬비아 가서 17일 저녁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슴을 가진 사람에게 망각은 어렵다.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콜롬비아 태생 작가죠. 마르케스가 했던 말의 일부입니다. 추억을 가진 자에게 회상은 쉬운 일이고 가슴을 가진 자에게 망각은 어려운 일이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왜 했나 궁금하잖아요. 아니 뭐 왜 했겠어요? 그냥 참모가 수첩에 써줬잖아요. 아무리 써줘도 그냥 아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설명을 보면 콜롬비아가 남미 국가 중에서 6.25 참전국 유일한 6.25 참전국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면 6.25 콜롬비아 가서 6.25 참전 용사들을 만났거든요. 그럼 그 참전 용사들한테 고마운 마음에 했느냐? 그게 아니라 대통령 만찬에서 했더라고요. 뭐 하자는 건지 저는 정말 이 말 보면서 정말 좀 다시 한번 절망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거예요. 보통 이제 정상들 회담하면 뭐 외교부 출입하시니까 잘 알겠지만
일종의 이제 모두의 득담을 주고받는. 박근혜가 마르케스를 읽었겠어요, 솔직히. 네. 조류 머리를 가지신 분이. 그죠? 예? 이거 편집 안 하셔도 돼요. 네. 안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마르케스는 노벨 문학상도 받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 말을 인용한 거죠. 누군가. 이 득담을 해서 해주면 좋겠다. 근데 뭐 갖다 붙일 건 없고, 6.25 참전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의 뜻을 표시해야 되겠고, 그걸 나름대로는 적당한 표현으로 생각하고 했을 거지만, 마르케스는 그 말의 맥락을 봤으면 굉장히 어쩌면 화가 났을 수도 있는. 더 재밌는 거는 스페인어로 했답니다. 가지가지 하네요. 유나 씨도 성인이신데 사실 뭐 우리 사회의 어른이 누구냐 할 때 그 어른 말고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도 많이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진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 또래는 만들어진 사회에 이렇게 나온 나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이렇게 딱 사회에 나왔는데, 사회가 너무 안 좋은 모습을 한 번에 저한테 막 보여준 거잖아요, 이 사고로 인해서. 막 나갔구나.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되게 화가 났어요. 처음에 어른들에 대해서, 이 사회를 만들어 놓은 어른들에 대해서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이 사회가 뭐지라는 생각,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나중에, 화는 그 다음에 났어요. 무섭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나서 한동안 사람 눈 마주치기가 힘들었던 게 그거 같아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서워서 그랬다가, 내가 왜 무서워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생각이 든 후에 점점 어른들에게 왜 이런 사회를 만들어놨냐 하고 원망? 그런 거랑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정당한 분노인 것 같고요, 사실은. 네, 정당한 분노는 사실은 정당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보듬거나 또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유가족이 화내면 왜 화내냐고 오히려 빡치는 이런 분위기가 정말 더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무래도 당연히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저희는 화를 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가 물론 가슴 아프고 되게 슬픈 일인데 구조를 안 했잖아요. 그럼 가슴 아프고 슬프기만 해요?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화를 내면은 왜 화를 내냐고, 너네들 뭐 한 짓이냐고, 자식 이런 게 슬퍼하기도 바쁜데 화낼 정신이 있냐고, 너네 돈 더 받으려고 그런 거지. 약간 이런 반응들이라서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분노를 참 사실 다 같이 느낄 법한 건데 참 답답하네요, 저도. 그러면 이제 어른 얘기를 물어봤으니까 유나 씨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적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그 진도에서도 그렇고 책임을 안 지려고 서로 다 떠미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누구한테 문의하세요? 어느 부서로 문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 돌려요. 그게 우리 한국에 있는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책임을 지는 순간 자기가 다 떠안고 갈까봐 두려워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지금 다른 분들도 그런 모습 종종 보이잖아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모습. 적어도 저는 제가 한 말, 제 위치에서 질 수 있는 책임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으니까. 진짜 동생한테 한 것 중에 제일 아쉬운 거는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그 문자는 정말 지워버리고 싶어요, 인생에서. 어른 말 잘 들어. 이게 정말 천주의 한이에요, 천주. 근데 사고 이후에 착한 아이가 도대체 뭐지? 착한 아이랑 멍청한 아이는 다른 것 같아요. 착한 아이는 착한데 자기 소신이 있고 자기 생각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른들이 말하는 착한 아이는 그냥 복종하는 아이 같아요. 어른들 왜라고 안 말에. 물어보는. 예. 그게 정말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어른들이 생각하는 착한 아이는 복종 잘하는 멍청한 아이 같아요. 자기 생각이 없는. 그게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사고 이후에 착한 아이에 대해 아까 생각해보니까. 얘기한 그 요즘 사람들이요. 왜라고 안 묻는다면서요. 네. 그게 너무 가슴 아파. 정말 큰 걸 잃기 전에 깨달으면 정말 좋은데 저처럼 큰 걸 잃고 나서 왜라는 질문이 막 쏟아졌을 때 그 절망감은 정말 걷잡을 수 없거든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큰 걸 잃기 전에, 늦기 전에 왜라는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전 지난번에 이명수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더 많은 얘기를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좀 어렵고 힘든 말씀이실 텐데 나와주셔서 직접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또 저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언론들한테는 그 말을 제일 하고 싶어요. 아님 말고 정신 좀 때려치우라고. 일단 터트리고 보자거든요, 언론은. 그리고 나중에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가 잠깐 나와요. 그 황금 시간대도 아니고 자기가 터뜨릴 때는 황금 시간대 딱 터뜨렸어도 나중에 사과할 때는 저 구석 시간에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끝. 저는 그 전원 구조 오보 때문에 저희가 되게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기자들 중에서 그 죄송하다고 뭐 기사 난 거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유가족을 직접 찾아와서 기자가 사과를 했다? 그런 경우는 몇 없었어요. 기자들 중에서도.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으면 얼굴 맞대고 사과하는 게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냥 터뜨리고 아니네? 그럼 아님 말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언론들은. 자기가 할 말에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없는 거죠. 난 터뜨렸고 사과했으니까 됐어. 그런 거니까 자기가 한 말에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깨닫고 거기에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스스로가 정해둔 한계에 너무 복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 취직 어려운 시간대에 시절에 회사 때려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지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경찰 앞에 나서고 이러는 거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무서워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겸손한 거고 어떻게 보면 멍청한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근데 막상 제가 닥치고 나서 손을 내밀어 보니까 내 한계는 이게 아니었구나. 난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안 돼, 못해 하고 있었구나. 그걸 되게 많이 깨닫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더 열심히 말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계속 생각해요. 난 안 돼, 난 못해, 난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래. 시키는 거나 하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 또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만 더 생각하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요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난 안 돼, 난 못해. 스스로 한계를 정해두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아니면 살면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어린 여자,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어린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도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하고 경찰 앞에도 쓰고 끌려가시는 분 있으면 막 몸으로 가서 맞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사실상 뭘 하려고 노력하면은 그 한계 얼마든지 부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스스로 정한 한계에 너무 갇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나오셨던 이명수 선생님이 얼마 전에 한겨레 칼럼을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304명 이름을 쭉 적었어요. 앞에 조금 도입부가 있고 쭉 이제 이름을 적으신 거죠. 시민 304명이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영상을 봤다. 이름만 부르는데도 10분이 넘게 걸린다. 한 명의 이름만이라도 나지막이 불러주시라. 천천히 적어주시라. 그러면 세월호 지겹다는 얘기 안 나온다. 나일 수도, 내 부모 형제일 수도 있는 이들이었다.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명수 선생님 칼럼 있거든요. 거기 명단이 다 있으니까 한번 나지막이 한자 한자 진중하게 한번 읽어보시던가 아니면 손글씨로 예쁘게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아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